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경제 분야에 이은 정치 분야 대선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워낙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그동안 자제하던 네거티브가 더 활기를 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언론 보도도 정책과 공약 검증보다는 무슨 녹취록, 그리고 폭로, 이런 의혹 제기와 리스크 보도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흘 남은 대선. 언론 보도들 총정리해보고요.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토종 OTT들의 생존 전략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주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20대 대선 이제 열흘 남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법정 TV 토론이 이번 주에도 월요일 또 지난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실시되고 길거리에 선거 벽보도 붙고 아 진짜 이제 선거가 임박했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던데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대선 관련 보도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표현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 대선에 언론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언론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번 대선 보도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과연 언론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획 보도를 과연 고민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미디어 감시 연대가 6개 종합 일간지하고 7개 방송사, 그다음에 지상파 3사 뉴스를 대상으로 대선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네. 정책을 검증한 보도가 10%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털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포털에서 또 많이 본 뉴스 1000여 건을 보니까 정책 기사는 10%밖에 안 되고 네이버에 많이 본 뉴스로 오른 그 대선 보도도 정책을 분석한 기사는 또 2%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정책 검증을 이 정도 되면 외면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의 대부분이 이 대선 네. 관련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책과 네. 공약 점검은 10% 미만, 10개 중에 1개. 그러면 그 많은 대선 보도들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다룬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내용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대담 비중이 94%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런데 내용의 대부분은 의혹 관련, 그다음에 그 논란과 관련된 거, 단일화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뤘고요. 정책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냉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그 유튜브 채널들의 대선 관련 분석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최근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토론회에서 그 24개 시사 채널 분석한 결과에도 보면 정책과 공약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포털의 문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좋은 기획 보도가 없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포털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유권자들에게까지 닿지 않았다는 거, 네. 이런 포털에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서만 접하지 마시고 언론사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그 대선 기획 세션들이 마련된 곳들, 그래서 정책을 검증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한겨레 청년 5일장, 경향신문 무가당 프로젝트, 또 시사인이 분석한 보도도 있고요. 네. 오마이뉴스 등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YTN에서도 보면
연속 보도로 20대 대선 유권자들을 위한 기획 보도 그대의 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직선제가 부활되면서 치러진 게 이제 7차례 대선인데 모두 뭐 자영업자가 선호한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민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강조하고 있고, 또 청년 투표에 대한 얘기, 또 달라진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 등 유권자인 그대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정책 보도가 실종됐다는 건 이게 이제 선거 보도에서 유권자가 실종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대선 보도에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후보 권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언론이 유권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검증하시고 감시 기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도 그렇지만 또 그 배우자와 관련하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면서 배우자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와 공약보다는 그 주변인에 대한 좀 다소 선정적인 보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신문, 방송, 종합뉴스, 종편, 시사대담 프로,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 포털 등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함께 이 보고서를 발행한 내용에 보면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종편의 보도량의 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김혜경 씨 의혹은 172분이고요. 네. 김건희 씨 의혹은 17분으로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 씨 의혹을 10배 넘게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보면 김혜경 씨는 의혹 위주로 가고요. 김건희 씨는 행보를 전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 양당 후보자들의 배우자 보도인데 이게 보도 분량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이 선거 보도 준칙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구조의 공정성 규정이 있는데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조의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조항에 보면은요. 방송은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2022 대선 보도 준칙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불평 부당하지 않은 객관적인 선거 보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보도는 특정 견해, 세력, 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마련된 이런 기준들로 보자면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종편의 보도는 확실히 좀 편향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위반 사항도 있었죠. 네.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한 대선 보도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름, 사진이 노출된 경우인데요. 시정권고는 초상권 또 성명권 등 사생활이 침해되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예외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정권고 받은 게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보도 사진인데 실명은 이분 나온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상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이재명 아들의 경우는 이제 공적 인물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네.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윤석열 후보 처가 관련 보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명권 침해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실명 적시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관광부가 신문 지면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를 정부 광고 집행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광고 집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시정 권고를 받으면 정부 광고 지표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지금 지명 광고고 인터넷 신문에 적용된 시정 광고는 내년부터 또 핵심 지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대선 보도는 좀 정책이나 공약보다 주로 후보자 신상 네. 또는 주변인에 대한 뭐 동정, 의혹 이런 걸 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네. 심지어 어떤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들도 나왔다. 이런 거네요. 네. 박재영 그 교수 연구에 보면 조선, 중앙, 한겨레 세계신문의 선거보도를 분석한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기사를 전개하는 흐름이 이제 정책 공약, 사회 현안의 경우 이걸 이제 이슈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슈 프레임은 매우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후보자 개인 신상이나 동정, 상대방 비방, 폭로, 판세 분석 요즘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전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프레임이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2년에는 56.8%였는데 2002년에는 74.7%, 네. 그다음에 2007년에는 74.5%, 2012년에는 77.7%입니다. 또 김춘식 교수 연구에서는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대로 담아서 기사화하는 인용도 제목 비율이 우리 이제 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내잖아요, 제목을. 네. 근데 92년에는 2.4%였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는 81.3%로 엄청나게 늡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사 간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보면 2012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이 흘러서 또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미디어 환경 달라지면서 SNS 글도 따옴표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SNS로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뭐 따옴표 저널리즘이냐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의 법정 토론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한 번의 TV 토론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당초 네. TV 토론이 그나마 좀 네거티브가 없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데 비해서 최근 있었던 그 두 번의 토론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좀 노골적인 의혹 제기나 네거티브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예, 남아있는 한 번의 대선 후보 TV 토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교수님은? 네. 이제 최근에 언론 관련 단체나 학계에서도 그 대선 보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주대 이제 그 연구팀이 지역 언론의 대선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투표는 전국에서 전 국민이 동일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 언론은 대선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펴보는 그런 연구였는데 지역 신문에서도 대선 보도 경향이 중앙에서 나타나는 거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보다는 후보의 이벤트성 행보, 또 이미지 생산에 주력하고요. 경마 저널리즘 역시 나타나고요. 또 유권자 중심의 보도 역시 미흡하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그렇고 지역이 선호하는 특정 정당의 정서 반영 등 지역주의 보도가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디어 정책이 각 당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제대로 된 미디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좀 정말 환경 감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YTN도 그렇고 언론사별로 많은 기자들을 투입해서 선거단을 별도로 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 사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제 열흘 남짓 남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또 언론 이 기본 전제를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 이런 말씀 같아요. 네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선 3월 9일 선거 끝나고 뵙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네네. 개표 방송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전 9시, 오후 2시 30분, 그리고 8시 40분에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들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법적인 문제를 양소영 변호사가 사연 소개와 함께 법률 자문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양소영 변호사가 법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 사고 등을 오프닝 멘트에서 짧게 설명해주고 본격적인 사연을 소개할 땐 패널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3번 방송되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담 신청 코너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을 보면 이혼 외의 상담 내용도 적지 않게 보였고요. 또 상담 외에 직접 고른 판례를 짚어보는 방식으로도 코너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의 사연을 다룰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소재가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모니터 기간 동안 총 5차례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주간 방송 중 일주일 내내 이혼 관련 상담이 다뤄진 셈인데요. 대부분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한 내용이라 그 이전에도 비슷한 상담을 많이 다뤘어서 그 상담 내용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담이 많을 수도 있지만요.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사회 법률적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이 다양한 분야에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이혼에만 사연이 쏠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관련 상담 외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암호화폐 투자, 육아휴직급여 청구 소송 등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법에서 명시해두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는 무엇인지, 암호화폐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지 등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사연과 법률 상담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의 주제가 이혼에 한정돼서 좀 아쉬웠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 낯설거나 어려울 수 있는 법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방송엔 박성배 변호사가 출연해 암호화폐를 차고 송금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령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배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했고요. 진행자인 양소영 변호사도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표현을 부가 설명 없이 사용했습니다. 본래는 생소한 법률 용어였는데요. 관련 용어를 언급한 기사를 찾아보니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된 범죄 혐의인 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인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인 만큼 어떤 뜻인지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날 외에도 14일 방송에선 대물변제라는 법률 용어를 수차례 사용했고 2월 16일엔 특유재산이라는 용어도 설명 없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쉬운 표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도 법률 용어를 쓰지 않고 상담을 해주는 방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콘셉트인데요. 지금보다 좀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친절한 설명이 있다면 프로그램 취지에도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그대로 쓰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셨고.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 더 있을까요? 네, 오프닝 코너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루에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동시 대출이
사기 혐의가 될까 등과 같이 일상에서 한 번쯤 생각해봤거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져와 법률적인 측면을 짧게 설명해주는 방식이라서 유익했는데요. 오프닝 멘트에도 공을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UID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뉴미디어계 소식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토종 OTT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뀔지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 싸움이 되게 치열합니다. 2위 싸움. 네, 뭐 1위는 너무나 잘 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한 거고. 회사가, 예. 네, 그리고 원래 2위가 이제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릴 때 웨이브가 2등 285만 명, 네. 1월 기준으로 네, 티빙이 257만 명, 뭐 쿠팡 플레이가 한 68명만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1년 만에 티빙이 366만 명으로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3위로 떨어진 웨이브가 357만 명. 야,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355만 명으로 사실 거의 이제 뭐 대선처럼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쿠팡 플레이 물론 2위가 바뀌었어요. 웨이브가 2위고 티빙이 3위였다가 자리를 맞바꿔서 티빙이 2위고 웨이브가 3위를 밀려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쿠팡 플레이도 거의 1년 만에 3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야, 물론 이렇게 유료 가입자 수를 많이 늘려야 이 OTT는 장사가 될 테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인가요? 이 국내 토종 OTT 왓챠, 지금 우리가 순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왓챠, 최근 플랫폼 변화를 선언했다면서요? 네, 그 비디오만 스트리밍 하던 OTT 서비스였죠. 왓챠에서 네. 음악 웹툰까지 서비스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최근에 선언을 했고요. 특히 그 컨퍼런스 그 발표에서는 원지현 CEO가 이제 왓챠는 영상 스트림 서비스에서 뮤직과 웹툰까지 구독할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즉 왓챠 2.0으로 진화한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컨텐츠 경험이 왓챠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왓챠를 더 접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이제 최근에 왓챠가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인 마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뒷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왓챠의 대표 시리즈가 된 조조소라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웹툰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를 모아서 보던 왓챠였는데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영상 오리지널 컨텐츠를 웹툰으로 또 추가로 제작하고 이러는 것. 네.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같은 포털의 경우에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익히 봐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왓챠 2.0 이쯤 되면 이것을 우리가 OTT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왓챠 CCO가 얘기한 것처럼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기존 OTT들과 게임 플랜을 좀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T의 카테고리에 비디오만 있었다면 네. 뮤직 스트리밍, 웹툰, 오디오 콘텐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 기존 OTT들과 차별화되고 지금 나오는 그런 숫자들 같은 경우와서 좀 다른 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왓챠의 그럼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왓챠 측에서는 유료 가입자 수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웨이브 전신인 푹 시절에도 음악 서비스와 결합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네, 요번에 이제 그 발표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컨텐츠 구독 서비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독 잔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독 잔존율. 네, 그래서 비디오 컨텐츠를 감상하는 측면에서는
구독 잔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시청자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 음악이라든가 웹툰이라는 건 이동이나 이런 걸 때는 사실 비디오가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네. 귀에만 꽂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한 데서 볼 때는 또 웹툰이 또 적합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최근에 유튜브 뮤직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통합요금제를 한 것처럼 네. 그런 통합요금제를 하면 내가 뭐 왓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기존에 뭐 음악 서비스에서 뭔가 추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앱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소비자가 오랫동안 우리 플랫폼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전략, 구독 잔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마치 우리 김 이사님이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이 쿠팡 플레이 통해서 영화나 예능 콘텐츠 이런 걸로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한 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올해 토종 OTT들의 이런 변화기로 한 가지 더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콘텐츠를 너무 좋아하고 좋은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네. 그 시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근데 투자한 금액은 너무 많죠. 네. 최근에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커머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ROI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투자 대비 이게 돌아오는 게 정말 있느냐라는 개념인데요.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도 뭐 동남아라든가 뭐 북미 진출 그리고 뭐 HBO 같은 글로벌 OTT와의 협력 네. 티빙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최근에,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랑 OTT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한국과 북미에서 서로 간의 협력, 그리고 투자도 공동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전략을 펼쳤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적절한 해외에 아군이 없다면,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왓챠도 그런 측면에서 일본 진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전략을 펼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외 진출을 한 바 있잖아요. 네. 네, 이런 토종 OTT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사실 이거는 성공과 실패를 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이다. 네.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이 0.8명. 사실 OECD 최저인지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머무르기보다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해외로 나가야 이 사업적인 면에서 생존을 논할 수 있는 단계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외 시장 뭐 무조건 나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브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동남아 외 미국, 유럽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마다 동일한 서비스를 런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어떤 뭐 좋아하는 콘텐츠의 습성이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네.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한국 런칭 때도 뭐 자막이나 이런 현지화에 대해서 이슈가 된 것처럼 자칫하면 그 서비스 퀄리티 때문에 콘텐츠의 가치조차도 이제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미 아직 한국에서는 적자인 회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적자를 해외 나가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적자가 생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지고 무리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만큼 약간 뭐 새로운 투자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데서 들어가는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자기네 플랫폼이 진출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트너와 협력, 예를 들면 티빙이 파라마운트와 협력을 해서 티빙 콘텐츠를 파라마운트에도 노출을 하고 티빙에도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것들은 이제 서로 간에 좀 별도의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네. 그런 전략들을 계속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일본도 OT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한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네. 반대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뭔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도 처음에 런칭했을 때 기존 외부 콘텐츠보다 일본 내 콘텐츠를 구매하고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그것들이 성공하면서 좀 괜찮아졌고, 최근에 또 한 콘텐츠가 일본에서 워낙 또 인기니까 그 덕분에 좀 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냥 막상 들어가기에는 완전히 새롭게 런칭하는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자, 변화와 생존을 모색하는 토종 OTT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지금 좀 새로운 콘텐츠가 좀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인기 동영상 1위로는 딩고 뮤직의 킬러 콘텐츠인 킬링 보이스 태연편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벌써 한 350만 뷰 이상이 됐고요. 그래요? 예, 기존 태연 씨들의 곡을 라이브처럼 한 번에 여러 곡을 짧게 부르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기존 팬들이 아니어도 넉넉히 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소녀시대 태연 씨 사실은 뭐 워낙 그 믿고 듣는 그죠? 보이스잖아요. 그렇죠.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고. 근데 이렇게 태연 씨의 히트곡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틀 만에 360만 뷰를 넘었다고요. 네. 그렇군요. 태연 씨가 출연한 이 킬링 보이스 유난히 더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들을 보면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연 씨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 태연 좋아했구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곡노래 소개할 때마다 옛날 라디오 하던 그 감성이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한 번 듣기 시작하면 보통은 이제 결국에는 시청 시간이 길어지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컨텐츠가 시청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추천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는 음악들을 부르고 노래도 좋으니까 네.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소개가 되고, 그리고 또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라디오의 매력도 한번 이렇게 틀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또 결합을 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인기 콘텐츠를 탄생시켰군요. 네. 자, 반면에 유튜브 쇼츠, 여기에서는 상황극이 인기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 이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약간 틱톡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쇼츠나 유튜브 영상은 다르게 1분 미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렇죠. 기존의 영상에서 누구나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쇼츠를 위한 콘텐츠를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을 쇼츠 조회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공감 영상 아니면 그냥 넉넉고 짧게 보는 영상, 그다음에 약간 헛웃음 나오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달수의 카페 알바 손님별 마스크 2편이 이제 업로드 3일 만에 거의 한 250만, 60만 뷰를 넘어서서 또 화제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네. 아이스 핫초코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웃음을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참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 좀,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나도 저랬는데, 아니면 와, 저 사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저기 소개해 주시는데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들으시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무슨 얘기야 이러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1분 미만의 그 짧은 영상들이니까요. 보시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서 올리는 편마다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